자, 두 번째 차시 한번 시작 한번 해볼까요? 자, 보면은 2절 25페이지죠. 고령화의 원인과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 퇴직. 이제 퇴직이라는 얘기가 또 나왔어요. 대량 퇴직. 퇴직과 관련되는 부분 지난 차시에 우리가 살짝 살펴봤었던 거 있었어요. 퇴직했을 때 퇴직금 어디로 들어간다? 퇴직연금으로 들어간다. 그게 정확하게 IRP로 들어가는 건데 뒤에서 또 배울 거예요. IRP로 들어가게 되면 그걸로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게 되면 퇴직연금으로 해서 연금으로 매월 수령하게 되면 그러면 세금을 좀 깎아준다 그랬죠. 원래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소득세라는 걸 100% 내고 퇴직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한 3에서 40% 정도 좀 깎아준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냥 연금으로 안 받고 일시금으로 받아가면 그때는 원래 받아야 될 퇴직금을 그냥 받는 거고 거기에서 발생한 이자나 또는 내가 또 퇴직연금에서 조금 더 돈을 받기 위해서 내가 돈을 넣는 제도도 있다 그랬는데 그렇게 넣었을 때 세액공제 해주고 그 세액공제 해준 금액은 3에서 5%, 3.3에서 5.5 정도 연금을 받으면 세금을 낮춰서 받고 그렇지 않으면 16.5% 중과세, 기타 소득세에 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그게 이제 지난 차시에 우리가 중요하게 다뤘었던 내용인데 이제는 그 원인, 고령화, 우리나라가 이제 고령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고령화의 원인하고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 퇴직과 관련되는 이야기를 이번 차시에는 할 거예요. 자, 퇴직 얘기가 나와서 지난 차시에 배웠었던 퇴직과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더 살펴봤고 보겠습니다. 자, 고령화 엔진, 핵심 엔진. 고령화가 왜 됐냐라고 하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고령화가 된 이유는 뭘까요? 고령화가 된 이유 이거겠죠. 의식주의 변화. 특히 식과주의 변화일 거고요. 먹는 것 그리고 자는 것 이런 게 변화가 된 걸 거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거겠죠. 환경의 변화. 환경이 변했다. 환경이 그럼 어떻게 변했느냐? 과거하고 그러니까 멀리도 아니고 한 3, 400년 정도 2, 300년, 3, 400년 정도 뒤로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 환경이 뭐가 바뀌었을까? 상수도, 하수도. 여기에는 이제 화장실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위생이 바뀌었다는 거죠, 위생. 그리고 의료기술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페니실린이라든가 어떤, 그렇죠? 항생제 이런 부분들, 이런 게 바뀌면서 이제 급격하게 수명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먹을 게 좋아지고, 사는 게 좋아지고, 또 입을 게 좋아지고, 이런 전체적인 복합적인 이유에 의해서 무슨 사회가 됐어요, 이제 우리가? 고령화 사회. 고령 화자 붙이는 것도 요즘은 그렇죠. 고령사회, 그냥 고령사회라고 얘기하죠. 고령사회가 됐다. 고령사회, 고령화 사회를 구분하는 거 유엔에서 구분할 때 이렇게 구분해요. 7%, 14%, 20%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7% 이러면 우리가 고령화 사회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이미 지났죠. 그리고 14%가 되게 되면 이거 고령사회라고 얘기를 해요. 요즘에 우리가 고민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를 앞에가 붙어요. 초고령사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이제 되는데 그러면 이 퍼센트 잘 기억하세요. 7%, 14%, 20%. 자, 그러면 교재로 다시 와서 고령화 핵심 엔진은 뭐다? 수명 연장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수명이 연장이 됐는데 그러면 수명 연장 여기서 이제 용어를 좀 알아보고 가자. 평균 수명과 기대 연명이라는 거.
자, 거기 보시면 우리는 생각보다 오래 산다. 왜 오래 사는지는 알려드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부분 갑자기 갸우뚱할 거예요. 이 부분은 알겠는데 이 부분은 왜 그럴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야.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상수도 시설, 하수도 시설 먹는 물이 개선이 되고요. 그 다음 하수 처리만 오염된 하수 처리만 제대로 돼도 인간의 수명은 몇십 년이 늘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과거에는요, 근대라고 하죠. 지금 현대라고 치면 근대 시대. 그래서 1960년대, 50년대 이때 청계천, 아니면 그 이전까지 보면 청계천이나 이런 데서 온물이 막 떠다니고 그랬거든요. 굉장히 안 좋았죠. 근데 그 물 떠갖고 또 쓰고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나라도 조금 살짝만 벗어나도, 그쵸? 예, 약간만 뒤로 돌아가도, 61세 되면 환갑잔치 열어주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행사였잖아. 근데 지금 환갑잔치 한다면 욕먹죠. 그쵸? 뭐가 좋아진 거예요? 환경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의료시설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발달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거기 보면 통계청에서 2021년도 기준 83.6세, 80.6세 요거 체크해 놓으세요. 86.6세. 그래서 이게 뭐다? 평균 수명이다. 그러니까 요 수치 나오면 이 페이지에 와서 찾는 거예요. 그럼 평균 수명이 뭐냐? 평균 수명과 기대 여명은 달라요. 0세부터 이제 막 태어난 아이가 얼마나 살 거니? 기대 여명은 지금 여러분들이 앞으로 얼마나 살 거니 거든요. 그러니까 평균 수명은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평균 수명 요 단어 중요합니다. 0세 갓난 아이가 앞으로 얼마나 살 것인지. 그래서 맨 밑에 줄여 보시면 요즘 유행하는 100세 시대라는 거는 어떤 걸 뜻한다? 최빈 사망 연령. 한 페이지 넘겨서 보면 최빈 사망 연령. 100세 시대는 빈도수가 가장 많은 거. 즉 가장 많은 사람이 사망하는 연령이 몇 세에 도달했을 때? 90세에 도달했을 때.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우리 인간은 얼마나 살 수 있느냐, 그래. 거기서 호모 헌드레드, 그 다음 호모 사피엔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편안하게 거기는 읽어보시면 되고요. 일단 호모 헌드레드 시대다. 라는 정도. 그리고 거기 보면 아담이 그 옆에 보면 아담은 930세까지 살았고, 노아는 950세 이런 식으로 쭉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사람 이름 하나만 좀 알아놓죠. 두 번째 줄에 최고령자 프랑스 잔 루이스 칼망. 이 사람이 기네스에 등재가 되어 있는 가장 오래 산 사람. 이렇게 이름 정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고요. 요게 우리 시험은 만약에 이게 그 오픈북 시험이 아니면 이런 것까지는 안 나오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이런 게 가끔 나와요. 사람 이름 나오는 거. 무슨 교수 이런 거. 그래서 교수 이름 나와 있는 거 보면 좀 체크 하나 해 두시는 게 좋아요. 나머지 넘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수명에 대한 이해 28페이지 보시게 되면 수명에 대한 이해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시게 되면 평균 수명, 기대 여명, 건강 수명, 최빈 사망 연령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자, 요 네 가지 단어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뒤에서 용어 하나하나 정도 지금 볼 거죠. 평균 수명. 평균 수명은 다른 말로 기대 연수라고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재에서 예를 들어 평균 수명 하다 기대 연수로 같은 얘기예요. 근데 기대 여명하고는 다른 거지. 그러니까, 그렇죠? 평균 수명. 0세 신생아가 앞으로 몇 년 더 살 수 있을지 통계적으로 추정한 거. 그래서 쉽게 말해서 갓난아이가 하면서 쭉 해서 기대 연수를 뜻한다. 평균 수명이 기대 연수. 이거 시험에서도 수명에 대한 이해는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한 페이지 넘겨서 보시면 기대 여명. 평균 수명이 갓 태어난 아이에 대한 이야기라면 기대 여명은 특정 연령.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제 나이, 이런 거겠죠. 그래서
막 태어난 아이는, 이게 왜 차이가 나냐면, 막 태어난 아이는 지금의 인프라, 지금의 환경을 갖고서 살아갈 거기 때문에 과거에 이미 과거 환경을 갖고 살아오고 지금 환경을 갖고 살아오는 사람하고는 다르겠죠. 과거의 환경이 더 안 좋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많은 평균, 지금으로 따지면 평균 수명을 많이 깎아먹었겠지, 그치? 그러니까 차이가 나겠죠, 당연히. 그래서 특정 연령에 도달하는 사람이 앞으로 얼마나 더 살 것이냐. 그래서 단순히 기대 여명은 평균 수명에서, 그렇죠? 빼면 안 된다라는 거지. 단순히 빼서 계산하면 안 된다. 평균 수명이 100세예요. 근데 내가 지금 현재 50세인 사람이야. 내가 지금 현재 특정 내가 지금 50세인 사람이야. 그럼 나는 앞으로 몇 년 더 살 수 있다? 이렇게 따지면 50세인데 이거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50세인 사람은 뭐 80.6세 뭐 이런 식으로 살잖아. 그죠? 기대 여명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거 바로 빼면 안 된다. 이것도 시험에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 가끔 나오죠. 건강 수명. 자, 건강 수명은 뭐에서? 평균 수명에서. 그래서 질병이나 부상 등 평균 장애 기간을 차감한 것. 그래서 건강 수명을 만약에 문제에서 기대 여명에서 특정 연령의 사람의 기대 여명에서 뭐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평균 수명에서. 그래서 보게 되면 한 페이지 넘어가셔서 그리고 최빈 사망 연령, 사망 연령의 최빈치 가장 빈도수가 많은 것.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100세 시대를 최빈 사망 연령 몇 세가 되는 시대? 90세가 되는 시대. 이런 것들이 다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생 100세 시대 4가지 장수 리스크.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 나옵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티토노스와 에오스의 사랑 이야기. 에오스는 여신이고요. 티토노스는 인간이에요. 인간은 근데 과거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는 좀 잘 봐두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인문학적인 접근을 할 때 서양 문화가 우리나라에 지금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 신화나 로마 신화와 관련된 빗대서 얘기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이름이라든가 아니면 제품 이름도 그런 거 많잖아요. 나이키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런 게 굉장히 많으니까 이런 신화들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은데 여기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의 여신 에오스가 인간인 티토노스를 사랑을 하는데 티토노스와 사랑에 빠져서 근데 인간과 여신과 인간 간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허락될 수 없는 관계인 거지. 근데 그런 걸 쭉 얘기하면서 제우스한테 부탁을 한 거죠. 나는 티토노스와 평생 같이 살고 싶다. 근데 여신은 불멸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을 달라. 그래서 제우스가 알았다고 영생을 줬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영생을 받긴 했는데 젊은 상태로 그대로 이어나가는 영생이 아니고 노화는 하는데 죽지는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너무 추해지겠죠. 사람이 늙어도 100년 지나 200년 지나 300년 지나 그러니까 목숨은 붙어 있는 상태인데 이게 사람의 몰골이 아닌 거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제 거기 맨 밑에 쪽에 보시면 매미를 만들었다, 매미로 만들었다, 뭐 이런 이제 신화가 나오는데 결국은 여기서는 너무 오래 사는 것도 좀 리스크다,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장수와 관련돼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돈 없이, 그러면 이걸 좀 빗대서 얘기하면 뭐가 될까요? 돈 없이 오래 사는 거. 또는 건강하지 않고 오래 사는 거. 과연 이게 복이냐? 라는 이야기를 빗대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옆에 페이지 가서 보시면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위험과 리스크.
위험. 우린 통상적으로 혼용해서 쓰죠. 그래서 비슷한 것 같지만 엄밀하게 보면 다르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다섯 번째 줄에 여기에 있으면 위험하다와 같이 지금 상태보다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불확실성. 그러니까 위험과 리스크는 전부 다 뭐다? 불확실성. 확실성이 아니고 불확실성에 대한 이야기이긴 한데, 위험은 안 좋은 쪽으로, 좋지 않은 쪽으로 이야기하는 거다. 근데 리스크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 상태가 악화되느냐 또는 악화되는 것 하나만 갖고 이야기하느냐 또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느냐, 뭐 이런 부분들.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투자 리스크가 있다라고 얘기할 때, 투자했을 때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 있는 거, 이거 우리가 리스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에 대한 이야기.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내가 판단하는 것과 다르게 움직일 수 있는 거, 이거 우리가 리스크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에 비해 리스크는 단순히 안 좋은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관리 여하에 따라서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고 이익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쭉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100세 시대가 과연 위험이냐 리스크냐. 여러분은 오래 살면 위험한 것 같아요, 리스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무전장수. 장수 리스크는 크게 네 가지자. 첫 번째 리스크는 무전장수. 돈 없이 오래 사는 것. 한 페이지 넘겨서 맨 위에 줄에 위험한 투자를 해서 손실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 지나치게 보수적인 투자는 안 된다. 그래서 무전장수. 돈 없이 오래 사는 것에 여기서 하나의 테마를 이제 뭘 고른 거예요? 너무 보수적 투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돈을 갖고 너무 보수적 투자를 하게 되면 이거는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좋지 못할 수도 있다. 왜?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앞에서 우리가 1절에서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건 뭐예요? 그렇죠.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거는 물가. 가장 큰 것 같아요, 그게. 근데 유병장수. 그래서 두 번째 리스크 유병장수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가장 좋은데 병이 있으면서 오래 사는 것. 그래서 세 번째 줄에 보면 건강 수명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죠. 예, 평균 수명 대비해서 또 나왔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업장수. 일 없이 오래 살아야 한다는 것. 네 줄 정도 내려가서 보시면 정년퇴직을 하게 되면 마지막 남은 인간관계 끝마저 놓게 된다. 제가 1절 쪽에서 무슨 얘기 했었어요? 퇴직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 관계. 그렇죠? 관계가 어떻게 되면, 단절이 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렇죠? 시간, 그 다음에 이제 시간 관리에 대한 문제, 이런 거, 업이 없으면. 두 줄 내려가서 보시게 되면 은퇴 후 갖게 되는 새로운 일자리라는 자산관리, 새로운 일자리는 자산관리, 인간관계 관리, 시간 관리를 동시에 해결해 준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일이 필요하다. 삼권 쪽에서 제가 여러분하고 또 얘기를 나누겠지만, 자, 즉 일이라는 건 돈에 대한 얘기뿐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비재무적인 측면이 굉장히 커요. 돈이 많으신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야, 돈 많은 거 소용없다. 뭔가 좀 해야지. 이게 아무것도 안 하니까 사람이 사는 게 아니다. 너 돈 많으니까 놀면 되잖아.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돈이 있든 없든 일은 비재무적인 부분도 같이 관련이 되는 거다. 독고장수, 혼자 사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단독 가구가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독거 장수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 다섯 번째 줄 내려가서 보시게 되면 평균 수명에 비교하더라도 여성이 남성보다 6년 더 오래 살고, 그럼 이 독거 장수와 관련되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뭐냐면 은퇴설계 전문가분들한테 하고 싶은 독거 장수와 관련되는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재무 설계를 얼마 전까지는 이렇게 따졌어요. 준비기간, 적립기간, 그 다음 소비기간, 인출기간이죠. 그러면 여기 부부가 소비하는 기간만 갖고 따졌거든.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따졌냐? 여기 하나가 꼬리표가 더 붙어 있죠. 여기는 독거 기간. 주로 이제 여성분이 해당이 되죠. 주로 이제 여성분이 많이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통상적으로 남성과 여성,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있지만 남성과 여성이 통상 결혼할 때 나이 차이가 3세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여성이 남성보다 3살 정도가 어리죠. 그리고 살아오면서 수명 차이가 6세 정도 나요. 6세에서 7세 정도의 수명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요 시기 남편이 사망했을 경우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 10년 정도가 혼자 사는 기간이 있다라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 이거.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그래서 독거 장수까지. 무전장수, 유병장수, 무업장수, 독거장수 네 가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하자. 그 다음에 이제 고령화의 보조 엔진 저출산과 관련되는 이야기. 여기서 이제 멜서스라는 그 고전경제학자를 이제 소환을 하죠. 소환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인구론에 대한 이야기를 쭉 우리 교재에서 풀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멜서스 인구 변천 이론 해가지고, 멜서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식량을 생산하는 거는 산술급수적으로 생산할 수 있지만,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굶주려서, 그렇죠,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출산을 제한해야 된다. 그래서 멜서스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뭘로 유명하냐라고 하게 되면 삼술급수와 기하급수로 유명하다라는 건 많이 알고 계시는데, 좀 소득이 낮은 사람, 그러니까 빈민층에 있는 사람들의 생존을 좀 위협해야 된다. 그래서 출산을 제한시켜야 된다라고 아주 요즘 세대 기준으로 보면은 조금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했었죠. 그래서 좀 비난도 많이 받고 했었는데, 자, 보겠습니다. 멜서스의 인구 변천 이론. 멜서스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인구 변천 이론을 제대로 알아둘 필요가 있다. 바로 밑에 줄에 보시면 1단계, 4단계로 나눠지는데 1단계에서는 높은 출생률, 높은 사망률이 발생하는 시기. 그래서 전쟁이나 기아나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 2단계는 출생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산업화와 보건위생 향상으로 사망률이 급격히 감소하는 시기. 그리고 바로 밑에 사망률이 떨어지면서 대를 잇기 위해서 많은 자녀를 낳을 필요가 없어져서 출산율이 하락하기 시작할 때 이를 3단계라고 한다. 그리고 4단계에서는 출생률과 사망률이 비슷해져서 다시 인구 변천, 이 안정적인 단계에 들어서게 된다. 그러니까 인구 변천은 이렇게 4단계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멜서스가 살았던 시기는 두 번째 단계의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영국은 산업혁명, 그리고 보건위생 수준 개선, 사망률 급감, 인구의 폭발적 증가, 뭐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멜서스가 바라보기에는 이런 상황에서 보니까 식량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인구 늘어나는 속도가 훨씬 더 크다라는 거지. 이러면 안 되겠다. 이거는 위기다.
라고 느껴서 인구론을 집필하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메서스는 1798년에 익명 출판을 통해서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식량에 대비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인구, 그래서 식량 부족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거기 때문에 결국은 지적 수준이 그러니까 이분 얘기로 지적 수준이 낮은 사람들, 빈민층에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줘가면서까지 고통을 줘서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인구수를 줄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분들은 먹고 살기 좋아지게 되면 뭐에만 관심이 있다? 인구를 늘리는 데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철저하게 억제해야 된다. 이런 형태의 이제 이론을 피게 되죠. 그게 이제 상당히 문제가 있는 이론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옆에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메서스와 관련되는 이야기 중에서 가운데쯤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적극적 억제. 그래서 메서스는 이를 두고 이미 태어난 사람들의 사망률을 높여 인구를 조절한다고 해서 적극적인 억제라고 했다. 그래서 많이 태어나지만 많이 사망하게 그런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형태로 이제 이론을 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논란의 소지가 많이 있었던.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다?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메서스가 얘기를 했다. 그래서 그 이론을 어떻게 보면은 받아들여서 나타난 게 우리나라의 산하 제한 정책, 출산 제한 정책이었죠. 그랬다. 요즘에는 이제 출산 제한이나 출산 장려하고 있는 부분이 되는데 합산 출산율이 1도 안 되니까 요즘에는. 그래서 산하 제한에서 출산 장려까지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이 이론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받아들였다기보다는 야 진짜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한 게 이제 산하 제한 정책. 그래서 쭉 보시게 되면 산하 제한 정책에 보시게 되면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36페이지 두 번째 줄에 1965년부터 본격적 산하 제한 정책 세 번째 줄에, 그리고 6줄 정도 내려가서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덮어놓고 나타보면 거짓골은 못 면한다. 5줄 정도 내려가서 보시면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뭐 이런 단계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옆에 페이지에 보시면 맨 위에 줄에 잘 키운 딸 하나 여러 아들 안 부럽다. 근데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요즘도. 그렇죠? 출산율하고 상관없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딸이 난 것 같아요. 저도 아들만 둘인데. 뭐 요런 얘기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산하 제한 정책을 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거꾸로 출산 장려 정책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이야기를 쭉 적어놓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녀와 관련되는 이야기를 여기서 풀어놓고 있어요. 자녀와 관련되는 이야기. 자, 두 번째 단락 넘어가서 요것도 사람 이름을 좀 알아둬야 돼요. 그런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 그런데. 거기서 세 번째 줄에 내려가서 보시게 되면 라인 벤스타인, 미국의 경제학자 라인 벤스타인, 요 이름을 좀 알아두시고요. 그럼 부모가 자녀로부터 세 가지 효용을 얻을 수 있다. 소비 효용, 소득 효용, 연금 효용 세 가지다. 그래서 세 가지 얻을 수 있다라고 봤고요. 소비 효용이란 자녀를 갖는 것 자체에 대한 만족감. 그냥 자녀가 있는 것만 해도 좋아. 그래서 소득 효용은 자녀가 가게에 제공하는 노동력, 즉 소득 발생시킨다라는 거죠. 연금 효용은 나중에 자녀한테 기대서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보장적 효력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맨 밑에 단락에 보시게 되면 산업화 이전에는 농경사회에서는 효용이 비용보다 컸다라는 거죠. 소형이 효용보다 컸기 때문에 그래서 출산율이 높았다. 요즘에 출산율이 낮아지는 이유가 왜 낮아지는 이유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하 제한 정책을 펴서 엄청나게 출산율이 낮아졌는데 지금 다시 이제 늘려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은. 농경사회에서는 자녀하면 뭐예요? 자녀. 노동력이거든요. 그래서 노동력이 늘어나니까 효용이 컸다라는 거죠. 모든 효용이 다 컸는데
특히 소득 효용과 연금 효용이 상당히 컸다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게 농경사회가 아니고 이제 산업화. 그래서 사람들이 도시에서 살기 시작하면서 자녀의 노동력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노동력이 이제 필요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노후에 대한 기대도 줄어들었죠. 그렇죠. 노후에 대한 기대도 줄어들고, 즉, 소득 효용과 연금 효용. 소득과 연금에 대한 효용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된다? 오히려 그리고 뭐만 늘어났어요? 비용만 늘어났죠. 양육비나 교육비 이런 게 늘어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이제는 출산제 산하제한정책을 피지 않아도 아이를 낳지 않는다. 근데 아이를 낳지 않다 보니까 문제가 되더라, 고령화 사회에서는. 그래서 이제 출산 장려 정책을 피는데 잘 안 먹히죠. 그래서 바로 밑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출산의 악순환. 2022년도 합산 출산율은 15세에서 49세까지 가입 연령이 날 수 있는 아이. 근데 그게 0.78명이래요. 그러니까 둘이서 0.78이 되니까 인구는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거기다가 그 옆에 페이지 가서 보시면 미혼. 그리고 바로 밑에 단락에 첫 번째 초혼 연령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결혼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초혼 출산율도 나이가 늦게 결혼하고 하다 보니까 가임 기간이 줄어들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아이들도 낳는 게 늦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40페이지에 베이비붐 세대 대량 퇴직과 금융의 변화. 자, 고령화의 직접적인 원인이 저출산과 수명 연장을 들었고요. 여태까지 그 얘기 한 거고, 그러면서 자산시장 중심에선 베이비붐 세대. 베이비붐 세대라는 거는 3권에서 우리가 이제 자세히 다룰 건데, 55세에서 63년생, 63년대에 태어난 사람들, 한국전쟁 이후에 태어난 세대를 얘기하는 거죠. 한국전쟁 이후에 태어난 세대. 그래서 그 옆에 페이지에 보시면 무지하게 많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베이비붐 세대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이부제 수업이 시작이 됐고, 베이비붐 세대가 대학에 들어가면서 졸업정원제가 시작이 됐고, 베이비붐 세대가 결혼하기 시작하면서 신도시 건설을 했고, 그렇죠? 베이비붐 세대가 또 나이가 들면서 중대형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었고, 근데 이제 베이비붐 세대가 퇴직을 이미 많이 했죠. 그렇죠. 하고 있는 세대도 아니고 많이 했죠. 그러면서 이제, 고령 경제, 그러니까 은퇴 이후 경제가 많이 다른 형태로 움직인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41페이지 맨 밑에 베이비붐 세대는 그 수도 많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자산 규모가 가장 크죠. 단군일에 가장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돈을 갖고 있는 세대.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평균적으로 그럴 수 있는 세대가 이제 베이비붐 세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페이지 넘겨보시게 되면 최근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 퇴직이 본격화되면서 주목받은 금융상품이 월지급식 펀드. 그래서 월지급식 펀드는 좀 생소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내가 돈 넣어놓고요. 매월 월급 타듯이 펀드에서 돈이 나오는 건데 이게 수익이 나든 손해가 나든 어쨌든 일정 금액을 계속해서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이 나면은 받는 기간이 늘어날 거고요. 손해가 발생하면 받는 기간은 줄어들겠죠. 근데 어쨌든 펀드로 움직여서 하지 않는 한, 뭐 요즘에 정기예금 이자나 이런 거 소폭 오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물가를 못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펀드 형태로 움직이는 게 좋다. 근데 월지급식 펀드 같은 경우에는 운용사에서도 좀 아주 적극적으로 투자하지 않는, 그렇지만 예금보다는 높은 수익을 낼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형태의 펀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런 게 필요하다. 월지급식 펀드의 출현, 바로 밑에 우리보다 앞서서
고령화 파고를 싸우고 있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월지급식 펀드가 상당히 유망하게 많이 팔린 상품이다. 고령화가 일본 같은 경우 우리나라도 한 30년 앞서 있거든요. 요즘은 좀 줄긴 했지만, 그래서 바로 밑에, 맨 밑에 월지급식 펀드의 성장은 일본 베이비붐 세대라고 할 수 있는 단카이 세대. 대량 퇴직과 맞물려 있다. 그리고 그 옆에 단락에 보시면 한국에도 그게 상륙했는데 사실은 많이 안 팔린다는 얘기를 쭉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세 번째 단락에 월지급식 펀드의 주요 투자 대상은 뭐다? 해외 채권이다. 바로 그리고 밑에 줄에 보시게 되면 해외 채권 투자와 마찬가지로 월지급식 펀드는 선진국 펀드로 투자가 됐었다. 일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밑에 단락에 최근 들어서 펀드 간의 분배금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하이힐드 채권 펀드나 신흥국 펀드 또는 고배당 리츠 뭐 이런 걸로 옮겨가고 있다. 무슨 얘기예요? 월지급식 펀드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아무래도 투자나 이런 거 할 때가 많겠죠. 그렇죠? 할 때가 많아서 선진국 좀 안정적으로 많이 투자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월지급식 펀드에 돈이 들어오는 게 많아지다 보니까 투자처도 이제 만만치 않아진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크 있는 쪽으로 좀 움직이게 됐다. 일본 같은 경우에. 그래서 맨 밑에서 세 번째 단락에 투기 등급 채권에 투자도 하게 되고 부도율도 높아지고 수익률이나 이런 부분도 또 많이 손해가 발생할 확률도 높아졌다. 그리고 맨 밑에 그 다음에 뭐 해외 펀드나 이런 데 투자하다 보니까 환 리스크 나 이런 부분들도 발생한다. 환차익이나 이런 부분들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또 발생한다. 라는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페이지 넘겨서 보시게 되면 결국은 뭐다? 해외 펀드가 일본의 월지급식 펀드가 이런 형태의 흐름을 갖고 갔는데 그래서 거기 그림 1-9가 나오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세대 예를 들어 해외 국공채 펀드에 안정적으로 투자되는 그 펀드로 바로 들어가서 시장이 형성은 안 됐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국내 월지급식 펀드의 주된 투자 대상이 역시 해외 펀드인데 해외 채권인데 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리 국내 금리가 선진국과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고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신흥국가나 이런 쪽에 또는 하이힐드 펀드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왜? 일본 같은 경우는 제로금리 시대였기 때문에 선진국 펀드가 약간만 금리가 높아도 국공채가 여기 투자될 니즈가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금리가 일본보다 높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기 투자는 메리트가 없었다. 그래서 리스크 있는 쪽으로부터 투자가 시작이 됐다. 그렇긴 하지만 많은 리스크는 아니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투자돼서 지금 활발하게 판매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활발하게 판매가 되고 있는 상품은 아니에요. 근데 필요한 상품이긴 해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단락에 보시게 되면 그래서 바로 밑에 일본에서는 월지급식 펀드가 인기가 지속되자 문제가 발생했고 왜냐하면 계속해서 리스크가 있는 쪽으로 옮겨갔으니까 그러다 보니 상품도 복잡해지고 이거에 대한 설명 제대로 해줬느냐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고 한 게 이제 우리나라도 똑같이 이 과정을 겪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리스크가 있다. 그래서 결론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옆에 페이지에 45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해외 채권 투자 수익은 금리뿐만이 아니고 환율 변동에도 리스크가 열려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번 차시에는 우리가 살펴본 게 전체적으로 살펴본 내용이 일단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을 따져보게 되면 수명에 대한 이야기, 평균 수명과 기대하면 건강 수명, 최빈 사망 연령에 대한 용어 해설, 그리고 100세 시대 리스크 있었죠. 무전장수, 그 다음에 유병장수, 무업장수, 독거장수. 이게 말은 간단한데 안에 있는 거 살짝 꽈서내면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 다음 멜서스의 인구와 관련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보시게 되면 라인 베이스라인, 그렇죠? 교수 이름 하나 얘기했잖아요. 소비 효용, 소득 효용, 그 다음에 연금 효용과 관련되는 이야기. 요건 시험에 자주 나오는 이야기였어요. 월지급식펀드의 장단점. 요런 부분들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제3절 어린이 중심 경제에서 노인 중심 경제로와 관련되는 이야기를 시작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